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손승현입니다. 2154년 인류는 두 개의 세상으로 구분됩니다.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의 세상인 엘리시움. 8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엘리시움에는 선택받은 1%의 인간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우주 도시가 등장하는데요. 과연 이런 우주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엘리시움 영화 아직 못 보셨죠? 네, 아직 못 봤어요. 네, 저도 못 봤습니다. 네. 이 고대 그리스 종교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네. 그 선택받은 사람들, 영웅이라든가 신들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축복받은 자의 섬, 행운의 섬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이제 엘리시움인데요. 네. 그 프랑스 대통령이 사는 궁 이름 아세요? 엘리제 궁. 엘리제 궁도 아시고요. 이 엘리제 궁이란 말이 바로 엘리시온에서 나온 거예요. 엘리시온 또는 엘리시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우주 궤도에 이 거대한 이제 1% 사람이 사는 그런 우주 도시를 만든 거죠. 네. 일단 거기에 살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력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지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가지관은 다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략 한 100만 톤 이상의 자재를 실어 날라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겠죠. 네, 비용이 만만치가 그렇죠. 않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들어오는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막기 위한 장치들, 그건 좀 배설물을 이용해서 막는다고도 하는데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가능한데 2154년이니까 앞으로 100몇십 년 이상 남은 일이니까 우리가 없는 다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가질 일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그때까지 지구가 상태가 안 좋다면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서 과연 거기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많은 학자들은 우주도시 엘리시움을 만드는 것보다는 달의 기지를 만드는 거나 화성의 기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를 좀 더 보호해야 되겠죠. 왜 이 좋은 우주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버려진 세계로 만들어서 열악한 곳에 가서 우주도시를 만듭니까? 99%의 버려진 땅이 아니라 정말 99%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구를 계속적으로 가꾸고 보존을 해야 되겠죠.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99%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 지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보존해야 되겠죠. 네, 정말 영화 줄거리로만 봤을 때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컸는데 기술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되짚어봤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구를 더 가꿔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일란성 쌍둥이 형제를 대상으로 우주공간 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나사 연구진은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가 한 명은 무중력 환경에서 살고 한 명은 지상에서 생활할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 명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하는 동안 한 명은 지구에 머무르면서 DNA와 신진대사 등 각자의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또 나사는 과학자들을 상대로 이번 실험에 적용 가능한 연구 과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별별 뉴스 오늘의 쌍둥이에 관한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는 그 특성 때문에 여러 실험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실험이 우주에서 실시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은 지구에 살고 한 사람은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살았을 때 어떤 몸의 변화가 일 것인가 그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그 우주인이었던 마크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주왕복선 엔데버호의 마지막 선장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만뒀던 이유가 그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2011년에 그 애리조나 총기 사건으로 이제 거의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하원 의원이거든요. 게브리엘 기퍼즈 의원이라고 굉장히 그 뉴스에서 가끔씩 나왔는데 그 아내 간호를 하기 위해서 나사를 그만두고 이제 평범한 가장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아내 간호도 회복이 되고 하면서
이 마크 켈리가 사실 스콧 켈리라는 그 형제가 있어요. 둘이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네. 이 형제가 뭔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나사에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네. 한 1년 동안 그 몸의 신진대사라든가 DNA 변화 같은 걸 측정해가지고 우주에서의 삶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는가 이걸 갖다 연구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2015년 3월에 이제 네. 2년 남았죠. 네. 2015년 3월에 이제 우주정거장에 올라가서 한 1년 정도 산다라고 합니다. 네. 살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몸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네. 근데 참 좋은 일이긴 해요. 근데 미국 나사의 그 우주인이 우주정거장에 1년 동안 있은 적이 없습니다.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그래서 네. 최장기 체류라는 건데 단지 이제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정말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래도 가족은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이 마크 켈리와 스콧 켈리 형제분들 참 용감하고 대단하다는 대단한 생각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결심한 만큼 그 연구 결과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그리고 바다는 끊임없이 흐르죠. 지금 보는 영상은 지구 표면의 태양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움직이는 하얀 무늬 보이시나요?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기도 하고 또 뭔가를 따라 쭉 흘러가기도 하죠. 하얀 무늬가 계속해서 흐르는 모습이 우리의 태양이 흐르는 모습인 건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영상을 보고 어떤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고흐의 그림이 먼저 생각이 났는데 교수님 정말 영상이 신기해요. 소용돌이 같은 게 많이 보이네요. 네, 정말 이게 영상인가 그림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공위성에서 찍은 해류의 그림들이 사진들입니다. 네. 이 사진을 갖다 이제 엮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크게 보면 이제 그 미국 동부 쪽에 그 멕시코 만류, 그 대서양 만류라고 하는 뜨거운 그 해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일본 옆쪽으로 이 쿠르시오 해류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북태평양의 이제 서부 쪽을 움직이는 그런 해류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류들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 이런 해류들은 시속 한 6km 정도 사람이 걷는 것보다 좀 빠른 속도로서 이제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지구의 기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저런 일이 안 벌어져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류들이 움직이면서 지구의 이제 기온을 유지시켜 주는데 네.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해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되면 이 바닷물이 이제 북극해의 바닷물이 염도가 낮아지죠. 네. 그럼 지금 그림에서 영상에서 보셨던 이런 멕시코 만류라든가 쿠르시오 해류 같은 이런 따뜻한 물들이 북쪽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못 가니까 북쪽이 추워지게 되죠.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결국은 빙하기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설국열차라든가 이런 빙하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해류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신기하다는 생각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걸 보면서 만약 이런 해류가 없어진다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의 운명과도 관계되는 거거든요. 빙하기도 올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영화에서처럼 뭐 영하 100도, 200도 내려갈 일은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추워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해류의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고 네.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영상으로 정말 멋진 모습, 흐름을 봤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잘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우 전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네모 이론은 우주가 초기에 급팽창했다는 이론이다. 정답은 인플레이션.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는 우주. 우주와 인플레이션 이론.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왠지 어렵고 머리가 아픈데요.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 우주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이론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인플레이션, 이 단어는 경제 분야 뉴스에서 자주 듣던 용어였는데요. 이게 천문학에서도 사용하는 용어라니까 신기한데요. 교수님, 인플레이션 이론은 어떤 이론인가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천문학 쪽에서는 네. 들어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초에는 거의 저도 못 들어봤던 말입니다. 네. 과거에는 우주는 빅뱅이라고 들어봤죠. 네. 우주가 뻥 대폭발을 일으켜서 팽창한다. 네. 빛의 속도로 팽창했다는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주는 팽창 우주. 그래서 이걸 갖다 익스펜션 우주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익스펜션 우주에서는 해결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팽창하다 보니까 양쪽 끝이 서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팽창하다 보니까 끝과 끝에 교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우주의 양쪽 끝들이 너무 비슷하다 이거죠. 그럼 뭔가 이거는 이렇게 팽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인플레이션 우주입니다. 그냥 팽창한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팽창했다. 급속하게 그래서 팽창했다. 인플레이션 우주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급팽창 우주론 또는 초팽창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빛보다 실제로 가능한지 안 한지도 어려운 얘기예요. 빛보다 빠르게 팽창을 했다는 거거든요. 빛보다 빠르게요? 우주가 탄생한 초기에 10의 마이너스 한 34초에 36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10의 마이너스 34초입니다. 그러니까 뭐 1초를 갖다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네. 그 짧은 순간에 우주는 갑자기 빛보다 훨씬 빠르게 팍 커진 겁니다. 네. 급팽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급속도로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서로가 섞일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쪽 끝이나 저쪽 끝이나 비슷해졌다. 이런 네. 이론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주, 급팽창 이론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이론이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빅뱅 우주론에서 팽창 이론의 모순,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한 인플레이션 우주가 요새는 대세인데요. 네. 갑자기 우주 초기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우주가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 커졌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인플레이션 우주, 급팽창, 초팽창 이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급팽창했다라는 네.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소개해줄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보름달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하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특별한 현상은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24일, 그 24일이 바로 이 명왕성이 행성에서 제외한 지 7년째 되는 날이에요. 네. 역사적인 사실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금지와 목토 천하의 명 네. 이렇게 외웠잖아요. 네,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수금지와 목토 천해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거거든요.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분류만 바꾼 거거든요. 네. 그 날이 바로 이 2006년 8월 24일이거든요. 네. 그날 유럽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천문연맹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명왕성을 바꾸자. 왜냐하면 이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치기엔 너무 작다. 그리고 얼음덩어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위에 많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명왕성보다 더 먼 곳에서 명왕성보다 큰 얼음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더 큰데 더 멀리 있으니까 행성은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행성을 늘리려고 해가지고 회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하의 명 다음에 또 외우고 했어야 되는데 네. 학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러다간 끝이 없다. 네. 또 기구가 발달되면 더 큰 것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빼버리자 해가지고 결국은 행성이 되려면 자기 궤도 근처에서는 제일 큰 천체만을 행성으로 치자라고 해가지고 네. 이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해왕성과 궤도가 교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해왕성에 밀려가지고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명왕성은 이제는 행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난쟁이 행성, 드와프트 플래닛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난쟁이 행성이거든요. 드와프트 플래닛 번역할 때는 외행성 또는 외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왕성이 어디 갔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요. 명왕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국제천문연맹이 분류를 바꿔서 한 것이다. 그래서 명왕성은 그대로 있지만 행성이라고 분류하지 않고 지금은 난쟁이 행성, 외행성이라고 분류하는데 그것이 바로 2006년 8월 24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일이 하연이거든요. 하연은 왼쪽으로 둥근 반달이에요. 그래서 하연이 지나면서부터는 달들이 이제 새벽에 주로 이제 보입니다. 새벽달은 왼쪽으로 볼록한 달이거든요. 저녁에 보이는 달들은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저녁 하늘에서 달들이 거의 잘 안 보일 테니까 달 어디 갔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8월 하순, 9월 초에는 달이 잘 안 보이는 시기다. 하순이 지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24일은 명왕성이 행성의 자격을 박탈당한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28일에는 하얀 달, 왼쪽으로 이제 볼록한 달이 뜨는데 당분간 저녁에는 이제 달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